결론적으로 태국이 한국보다 훨씬 스노클링 하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태국 양국에서 모두 스노클링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기후의 차이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은 혹서기를 제외하면 여름에도 수온이 낮아서 물이 매우 차가운 곳이 많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인간이 수영을 하기에 안전하면서 적합한 수온은 섭씨 25도에서 30도 정도까지라고 합니다. 수온이 이 밑으로 내려가면 추위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스노클링 하기 전에 바닷물로 냉수 마찰을 하면서 수온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죠. 참고로 열대어가 살기 좋은 적정 수온도 대략 비슷하다고 하는데, 국내에서 이 적정 수온을 체험할 수 있는 시기와 장소는 매우 한정적이라는 것이죠. 혹서기에 제주도 외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래서 국내 대부분의 스노클링 투어 업체들은 거의 다 제주도에 몰려있죠. 그리고 날씨가 추운 늦가을, 겨울, 초봄에는 상당수가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을 막론하고 태국 바다의 수온은 평균적으로 26도 밑으로 내려가는 일이 아주 드물다고 합니다. 스노클링 하기에 최적의 수온을 계절에 상관없이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기 전에 따로 수온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도 없고, 저체온증으로 인한 위험도 역시 한국 바다보다는 높지 않죠. 다만 태국도 이렇게 그늘진 곳에 위치한 바닷가는 약간 수온이 낮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곳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수온이 높아서 태국 스노클링 투어 업체에서는 보통은 스노클링 수트를 대여해주지 않습니다. 찾는 사람도 없고, 반면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업체에서 대여해준 수트를 입고 입수를 합니다. 보온뿐만 아니라 해파리 방어 목적도 있다고 하는데, 태국에서 스노클링을 할 때는 빌리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국에서 단체 스노클링을 할 때 오리발은 웬만한 곳에서 다 빌려주는데, 태국에서는 빌려주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이렇게 개인 투어를 하면 빌려주는 곳이 있긴 있지만, 단체 투어는 웬만해서는 대여해주지 않는 듯 합니다. 보통은 스노클과 구명조끼 이 두 개만 제공됩니다. 대부분 파이프를 통해 입으로 호흡하게 되어 있는 스노클을 빌려주지만, 최근에는 숨쉬기 편한 풀페이스 마스크를 대여해주는 곳도 가끔 있습니다. 다만 이 풀페이스 마스크는 이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 하와이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네요. 태국 스노클링 투어 업체에서는 물고기를 많이 볼 수 있게 하려고 먹이를 바다에 뿌려서 유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상사줄자돔이 굉장히 많이 모여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먹이 반응이 매우 좋고, 또 사람에 대해 경계심이 적은 것인지 굉장히 가깝게 다가오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한국 제주도에서도 업체를 통해서 스노클링을 할 때 가끔씩 그렇게 먹이를 뿌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수면에 먹이를 뿌리는 태국과는 달리 저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먹이를 뿌리는데, 한국 물고기들은 워낙 경계심이 강해서인지 저렇게 먹이가 수면 쪽으로 떠올라도 절대로 사람이 있는 수면까지는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 모습이 태국과의 차이점이죠. 먹이를 주든 주지 않든 간에 한국에서 스노클링을 하면 보통은 물고기들이 저렇게 깊은 곳에 몰려 있거나 아니면 바위 틈에 숨어 있거나 해서 태국보다 물고기를 관찰하기에 쉬운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물고기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하려면 스노클링보다는 프리다이빙이나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태국에서는 수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고기들을 한국에서는 깊은 곳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저기 보이는 파랑돔인데, 제주도에서 저 파랑돔을 보려면 남부 서귀포 인근 스노클링 포인트에서 대략 3m 이상 밑으로 내려가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반면 태국에서는 1m 깊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검은색 줄무늬가 있어서 한국 파랑돔과 완전히 똑같은 종은 아닌 것 같고, 파랑돔의 친척벌 정도 되는 담셀 계열의 물고기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청대치도 스쿠버 다이빙으로 깊은 곳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하는데, 태국 안다만해에서는 이렇게 발 닿는 곳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산호 또한 푸켓, 끄라비 이런 곳은 해변에서 가까운 곳에 이렇게 지천에 널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산호는 저렇게 가까운 곳에 있다고 만지거나 안거나 밟으면 산호의 촉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산호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며, 태국의 해양자원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2년 2월에는 촌부리 앞바다 산호에 앉아서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어느 태국인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고, 올해 6월에는 푸켓 라차 섬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중국인들이 산호초를 붙잡고 영상을 촬영하다가 태국 경찰에 의해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촬영 당시 그들은 불가사리를 이렇게 손에 들고 있었는데, 불가사리가 매우 커서 신기했나 봅니다. 불가사리뿐만 아니라 성게도 한국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크기가 크더군요. 상사줄자돔도 제주도에서 보던 것은 저렇게 손톱만한 크기로 매우 작았는데, 태국에서는 성인 남성 손바닥만한 크기의 상사줄자돔이 돌아다니고, 한국 같은 작은 상사줄자돔은 오히려 찾기가 더 힘들더군요. 어느 생물학자의 유튜브를 보니 변온동물은 열대지방에서 몸집이 더 커진다고 하네요. 태국의 성게, 상사줄자돔 등 해양생물들이 한국보다 크기가 더 큰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스노클링 투어는 보통 스노클링 포인트 한 군데에서만 머물다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략 2-3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가격대는 업체마다 다르지만 대략 4만원에서 7만원 사이인 것 같고, 여기에 수트 대여 비용을 별도로 10,000원 정도 더 받습니다. 수트
대여는 의무는 아니지만 업체에서 빌리라고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집결지가 따로 정해져 있어서 투어 참가자들이 숙소에서 집결지까지 알아서 이동해야 하고, 태국처럼 업체에서 숙소까지 픽업을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투어가 끝난 후에도 알아서 숙소까지 돌아가야 하죠. 투어가 끝난 후에 샤워는 보통 집결지 근처에 위치한 샤워장에서 합니다. 한국은 스노클링 투어 시간 자체가 짧아서 태국처럼 투어 중간에 식사가 포함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대신 한국은 투어보트에 저 다이버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스노클링 끝나고 매우 편하게 보트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특히 오리발 차고 있을 때 저거 쓰면 되게 편합니다. 반면 태국의 스노클링 투어는 총 소요 시간이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되는 일일 투어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승합차로 투어 참가자들의 숙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픽업하러 가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죠. 만약 누군가가 늦잠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 픽업 시간에 제때 나오지 않으면 내 숙소에 픽업을 오는 시간도 그만큼 늦어지게 되고, 이런 일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도 투어 시간 자체가 길어서 한국처럼 스노클링 포인트 한 군데에서만 머무르다 끝나지 않고 적어도 2군데 이상은 갑니다. 그룹 투어와 프라이빗 투어로 나뉜다는 점도 한국과의 차이점이죠. 가격은 지역과 보트 종류, 지속 시간 등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외국인이 많은 관광지의 스노클링 그룹 투어는 작년만 해도 3만원 후반대의 가격이 보였지만, 관광객이 늘어난 지금은 최소 4만원 이상으로 가격이 오른 곳이 많은 듯합니다. 태국은 여기에 국립공원 입장료를 추가적으로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국립공원 입장료는 외국인만 내고 태국인은 내지 않거나 아주 적은 금액만 냅니다. 이건 마야베이 입장료인데 태국인 외국인 가격이 10배 차이가 나네요. 아마 다른 곳도 비슷할 겁니다. 스노클링 투어 예약을 하면 주최 측에서 국립공원 입장료를 별도로 준비하라고 사전에 알려줄 겁니다. 태국 스노클링 보트에는 다이버 리프트가 따로 없어서 저 디딤대 같은 것을 잡고 배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은근히 올라가기 불편합니다. 특히 오리발이라도 착용하고 있으면 더 불편하죠. 오리발 착용 시에는 한쪽 손으로 디딤대를 잡고 다른 한쪽 손으로는 한쪽 발 오리발을 벗긴 다음 배 위로 올리고, 나머지 한쪽 발 오리발도 똑같은 방법으로 벗고 난 후에 올라가야 되는데, 실제로 해보시면 알겠지만 은근히 체력이 소모됩니다. 그래도 나 혼자만 올라가는 거라면 천천히 안전에 신경을 쓰면서 올라갈 텐데, 만약에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올라가면 뒷사람 신경 쓰여서 더 급하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영상은 뜨랑 삼섬 투어 당시 영상인데, 마지막에 락꽃 동굴에 다녀오고 배에 올라오니까 이렇게 뜨거운 커피와 빵을 나눠주더군요. 당시 꽤 오랫동안 물 안에 있긴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바닷물이 한국에 비해서 매우 따뜻하다고 느꼈고, 원래 더운 기후이다 보니 물 밖에 나와도 그다지 춥다는 느낌이 들진 않았는데, 저렇게 뜨거운 커피를 나눠주는 걸 보니 태국인들은 춥다고 느끼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또 한편으로는 한국에서는 스노클링 투어 때 생수 외에 다른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경우가 없는데, 태국에서는 일일 투어에 기본으로 포함되는 점심 식사 외에 추가적으로 저렇게 간식까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먹는 것에 진심인 사람들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또 태국의 어느 스노클링 투어는 이렇게 낚시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낚시로 잡은 물고기를 현장에서 회를 떠서 먹기도 합니다. 낚싯대가 꽤 원시적인 형태의 낚싯대였는데, 그런 걸로도 태국인들은 물고기를 잘만 잡더군요. 저렇게 낚싯줄, 바늘, 줄감개로만 이루어진 낚싯대였습니다. 한국의 스노클링 투어에서는 보통 중화권에서 온 사람들을 제외하면 외국인을 구경하기 힘든 편인데, 태국은 투어 참가자들의 국적이 훨씬 다양한 편이죠. 물론 푸켓이나 피피섬 같은 관광지 이야기이고, 태국도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벽지에서 스노클링 투어에 참석할 경우 태국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의 스노클링 투어가 관광지보다 가격이 더 저렴한 경우가 많죠. 그 대신 투어는 100% 태국어로 진행되고 가이드가 영어로 안내해주지 않을 겁니다. 태국의 유명 관광지에서 스노클링 투어를 하면 보통은 이렇게 투어 끝나고 팁을 걷는 시간이 있는데, 태국인들이 많이 모인 투어에서는 팁 걷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당연히 본 적이 없고요. 아무튼 양국에서 스노클링 투어는 언제부터 시작한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지만, 한국의 경우 신문 기사들을 보면 대략 1990년대 초반부터 수상 레포츠의 한 종류로 소개되어 1990년대 중반부터는 꽤 대중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태국의 경우는 어떨까? 마찬가지로 정확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으나 유튜브를 보면 독일 사람이 1979년 태국 파트야 일대를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면 어느 서양인이 파트야 앞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날 입에 무는 형태의 스노클은 1940년대에 미국인이 최초로 발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국 파트야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미군들로 인해 1960년대에 휴양지로 개발된 곳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아마 한국보다 태국의 스노클링이 더 빨리 전파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양국 스노클링 투어의 특성을 표로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제가 정리한 특징과 약간 다른 곳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향이 이러하다는 것이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